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모든 회계적 거래는 이 8가지 요소로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거래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의 8요소를 잘 이해하시다 보면 모든 거래를 우리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항상 차변과 대변과의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겠죠. 그죠? 차변과 차변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변과 대변인과 대변과 차변과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다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와 수익 발생 이렇게 두 가지. 차변에는 하나, 대변에는 두 가지 항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세 가지 항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차변과 대변이 나타나는 것이지 같은 항목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항상 이렇게 8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이 거래의 8요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고요. 좀 가는 선으로 표시된 것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결합관계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죠? 반면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 차변에 자기 자리였죠. 그죠? 증가 항목은 자기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이죠. 그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차량의 운반 용역을 사용하자. 자, 용역비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돈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대금은 미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자,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은 차변에 적기로 했죠. 그죠? 차변에 비용이 발생인 운반비라는 비용 항목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변에는 내가 아직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언제든가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죠. 그죠? 부채의 증가. 부채는 자기 자리죠. 그죠? 자기 자리에 부채가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 예금을 인출해서 차입금을 상환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내가 빌린 돈을 갚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부채라는 차입금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대변에 있던 항목이 부채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차변에 와서 내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해서 예금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예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양쪽 다 감소라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산과 부채가 반대편에 기록하죠. 감소라는 항목이 나타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를 예시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산의 증가는 항상 차변에 기록하고요.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인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산이라는 계정을 하나 보면은 차변에 증가가 나타나고요. 대변에 감소가 나겠죠. 잔액은 항상 자기 자리인 차변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처음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어떤 장표, 재무제표가 있는 것이고 그 재무제표의 차변에 항상 자산이라는 항목이 기록이 잔액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부채는 한번 볼까요? 부채는 원래 자기 자리가 돼요. 대변이었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항상 기록합니다. 증가하는 항목은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감소하는 것은 반대편인 차변에 기록하겠죠. 그래서 부채 계정을 보시면은 감소는 차변, 대변에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잔액은 항상 자기 위치죠. 대변에 자기 위치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항상 잔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도 부채와 똑같은 자기 위치가 대변에 있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이 되고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은 항상 대변에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서 아까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을 각각을 보시면은 자산은 항상 잔액이 차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에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항상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그리고 자본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기본적인 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항상 제가 검은 선이 있습니다. 검은 선으로 표시된 T자로 표시되죠. 그죠? 자산 계정이라는 것도 T자로 표시되고 재무상태표도 T자로 표시가 되고요. 중간에 검은 선으로 나오게 되죠. 자, 부채나 자본도 T자로 표시되죠. 이걸 우리가 T자 계정, 약식 우리가 T자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나누어서 보는 것들을 우리가 T자 계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제가 검은 선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T자 계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항상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들을 우리가 T자 계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각각 어떻게 하느냐. 수익이 발생하는 자, 대변에 기록하고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다 그랬죠. 그죠? 반대로 자,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했던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반대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계정을 보시면은 발생은 항상 대변에 기록하죠. 그죠? 감소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누계액, 우리가 잔액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누계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발생의 누계액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 발생의 누계액, 즉 잔액은 항상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변에 표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용은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T자 계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T자 계정으로 잘 표시하지 않고요. 보고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다음 기록하는 방식으로 보고식이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계정식으로 T자 계정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보고식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그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T자 계정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비용은 항상 그래서 차변에 기록이 되고요.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익은 항상 차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비용이 많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고 수익이 적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타날까요? 네, 반대의 경우입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손실은 그래서 대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비용이 많게 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실은 대변에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그죠? 차변에는 항상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수익은 많게 되면 비용이 차인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이익은 그래서 차변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붕괴와 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원인과 발생을 항상 두 가지로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항상 거래의 이중성을 표시하면서 일정한 방법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한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나누어서 기록하는 거죠. 자, 발생하는 많은 거래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고 집계합니다. 이 분류하는 절차를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래들을 전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표에다가. 우리가 실제 지금은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이런 전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일일이 전표를 기록했습니다. 전표를 기록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전산에 기록하는 것들도 이런 붕괴라는 절차를 실제적으로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붕괴의 요건들은 5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산에 입력하는 것도 붕괴라는 절차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거래 일자입니다. 언제 발생한 거래인가? 자, 오늘 현금을 받았다. 오늘 현금으로 내가 얼마를 받았어. 그러면 오늘 날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 발생한 거래인가? 첫 번째 기록이 되고. 자,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가? 자, 물건을 내가 팔고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돼요. 자, 현금을 받은 거는 현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할 것이고, 그죠?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계정 또는 매출이라는 계정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세 번째는 자, 차변에 기록할 것인가?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 자, 물건을 팔았다. 자, 매출이라는 대변에 수익이 발생이 되는 계정이 발생하고요.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돼요.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라는 계정 과목이 각각 생기면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거래인가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떤 A라는 회사에다가 나는 물건을 팔았다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겠죠. 이거 우리가 적요라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급여를 준다 그러면 이번 6월달 급여를 직원 급여를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적요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금액이겠죠. 그죠? 각 계정의 금액,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거래일자, 계정 과목, 대차의 구분, 적요, 거래금액 이 5가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전표를 중요한 것들은 전표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전표, 자, 문서로서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산화돼서 전산에 입력하는 걸로 대체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모든 기업들은 일일이 이렇게 전표를, 종이에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전산에다가 입력하는 것으로 입금 전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산으로 기록된다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전표를 작성하는 행위가 똑같아. 결제를 받는 것도 똑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전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현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현금이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는 거죠. 현금이 회사로 유입되었을 때,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다. 현금이 들어왔다. 자, 물건을 팔고 현금이 들어왔다. 자, 부채를 내가 빌렸다. 돈을 빌리게 되면 또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현금이 부수돼서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래. 이것들을 사용하는 게 입금 전표입니다. 5가지 요건이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적요. 여기에 예를 들면 대한상사로부터 상품을 1000개를 납품받았다. 적요가 되겠죠. 그다음 날짜가 들어가죠. 그죠? 금액이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자, 과목이 들어가죠. 그죠? 야, 매출, 상품이란 매출이 있고요. 차변과 대변. 자, 차변은 뭘까요? 입금 전표는 항상 차변에 뭐요?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현금이란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금 전표는 항상 대변 내 과목만 적는 거예요. 여기에
사례도 보시면은 매출이라는 과목이 정해져 있죠. 그죠? 요거는 뭐야? 대변의 과목입니다. 입금은 항상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5가지를 다 기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출금전표입니다. 출금은 반대 얘기입니다.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회사로부터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된 게 뭐냐면은 현금이 나간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금은 항상 현금이 나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현금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요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사에서 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50만 원 주고 프린터를 구입했죠. 자, 프린터를 구입한 거는 적요란에 프린터를 구입했다는 걸 적고 날짜가 적혀 있고요. 금액이 적혀 있고, 자, 과목이 비품이다. 이 과목의 비품은 뭐예요? 차변의 과목입니다. 대변은 뭐예요? 빠져 있죠. 현금이라는 과목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항상 출금전표는 현금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현금을 기준으로 현금이 상대 차변이나 대변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전표입니다. 자, 우리 전표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래는 기본적인 거래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입금거래, 현금 출금거래, 그리고 뭐야? 대체거래.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인데, 자, 그런 경우에는 대체를 적게 돼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똑같이 날짜라든지 지금 날짜라든지 과목이 적요란에 다 들어갑니다. 차변, 대변 똑같이 들어가죠.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금액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입금, 출금 외의 기록은 다 대체전표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 자, 입금과 출금 거래, 그리고 대체 거래, 요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상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했습니다. 상품을 100만 원 현금.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겠죠. 그죠? 현금 100만 원. 자, 대변에는 뭘까요? 자, 상품 팔았죠. 그죠? 매출, 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100만 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100만 원 적을 수도 있어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출로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수익 계산할 때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출로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을 5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그죠? 자,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현금이 안 들어왔죠. 즉, 받아야 될 내가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거래처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거죠. 자산에 기록해요.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금을 50만 원 차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 원인과 결과가 항상 나타나게 되겠죠. 자, 3번째, 여비 교통비를 2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죠. 그죠? 차변은 뭘까요? 자,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이라는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이 2만 원 발생하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다음에는 원재료를 1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반면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고 차변에 자산의 증가라는 항목이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5번째는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수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우리가 이번에 항목에 있던 것들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의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을 30만 원 줄여두고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 현금 3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차변에. 그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금액이 30만 원씩 발생하게 됩니다. 자, 6번째, 은행에 예치된 예금 중에 2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20만 원 들어왔겠죠. 자산의 증가, 현금이란 자산이 20만 원 증가했습니다. 차변의 증가, 자기 자리 들었죠. 자, 대변에 뭐가 될까요?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예금 20만 원 감소가 했습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똑같이 20만 원씩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운반비 7만 원이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운반비 7만 원 발생했죠. 그죠? 자, 비용이래요. 비용이 발생했죠. 차변에 비용의 발생. 운반비라는 비용이 차변에 7만 원 발생했죠. 돈을 아직 줘야 되는데 못 줬죠.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7만 원 발생.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헷갈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물건을 팔 때는,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 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뭐예요?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운반비는 물건을 판 게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미지급금입니다. 실제 돈을 안 준 건 똑같습니다만은 상품이나 제품을 내가 구입하고 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의 과목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경우, 즉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과목이 좀 다르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자 비용이 35,2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줬어요. 자, 이거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자, 부채가 발생합니다. 부채. 그러니까 35,210원의 부채의 발생, 미지급 비용, 대변이 발생하고요. 차변에 뭐야? 비용이라는 이자 비용이 35,210원 발생합니다. 차변, 대변 똑같이 똑같은 금액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 복식북의 원리에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붕괴를 한 것들을 가지고 장부에 이제 옮겨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자, 옮겨서 적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한문으로 표시된 것도 똑같습니다. 옮겨서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전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과목들이 각각 있었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런 것들을 각각의 과목으로 원장에다가, 자, 차변 과목, 대변 과목에 있는 각각의 자리에 있는 자기 계정들을 찾아서 기록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원장을 보시면, 각 계정의 원장을 보시면 거래가 어떻게 발생된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했던 우리 사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거래냐? 자, 2024년 6월 9일 날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붕괴를 하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50만 원 증가, 대변에 현금 50만 원 감소,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이라는 원장에 들어가면, 상품의 원장에 우리가 T자 계정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계정을 우리가 T자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상품이라는 계정에 들어가면, 자, 차변에다가 상품이, 자, 우리가 원래 상품이라는 것은 자산입니다. 내가 들어왔으니까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우리가 기록한다고 아까 약속했었죠. 그죠? 그래서 6월 9일 날 상품이라는 계정에 6월 9일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6월 9일 날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구입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 계정 하나만 보면은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계정에 6월 9일 날 현금 5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아, 상품을 현금으로 주고 내가 50만 원 구입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현금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은 원래는 차변에 자기 자리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현금이 감소했잖아요. 자산이 반대편에 기록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편에 우리 현금 계정. 자, 이 현금 계정을 잘 보면은 대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대변에 현금이라는 게 감소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반대편의 과목이 정해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과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6월 9일 날 상품을 구입하고 내가 50만 원의 현금을 지불했구나 라는 것들을
요 현금 계정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거래가 일어났는데 상품이라는 계정하고 현금이라는 계정 두 가지의 계정에다가 각각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느 것을 보든지 상품 계정을 보든지 현금 계정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거래를 다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거래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들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4년 6월 10일 소모품비 6,000원을 소모품으로 6,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아직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소모품비라고 했는데요. 자, 비용입니다. 그죠?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 비용을 아직 주지 않았죠.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변과 부채에 각각 6,000원씩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각 계정,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소모품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고 약속했었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어떻게 하면 6월 10일 반대편 계정 과목 미지급금 6,000원 기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소모품 계정을 보면은 6월 10일 날 소모품을 구입하라고 아직 돈을 6,000원 아직 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소모품 계정에 나와 있는 T자 계정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거래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지급금 계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했죠. 미지급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미지급금이냐? 6월 10일 날 소모품을 구입하고 돈을 안 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T자 계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분계를 기록해서 다시 또 분계를 각각의 원장에 기록하게 되면 그 원장 하나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그 전에 일어났던 분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정만 보더라도 어떤 거래가 발생해서 라고 거래를 처음에 거래가 발생했던 내용들을 다 거슬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우리 아까 소모품비라든지 현금 계정이라든지 상품 계정이라든지 미지급금 계정 이런 각각의 원장을 우리가 뭐냐면은 옮기는 원장이죠. 그걸 우리가 각각의 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원장. 근데 지금 우리는 원장도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대부분 노트북이나 PC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죠.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부가 각각의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각의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산상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부가 존재하는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원장이 전산상에 우리가 무형의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산으로 다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기장부를 기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등의 회계 시스템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출력을 해서 장표로 우리가 장부나 원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똑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장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물로서는. 자, 그래서 이런 분계 정기를 한 장부를 우리가 계정 원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각각의 거래된 거래변별로 우리가 기록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현금 출납장 같으면은 현금 원장하고 비슷하죠, 그죠? 현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현금이 뭐 입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보조 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잔액을 모아서 일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계정별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은 매일 결산을 마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일계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에 자 현금이 얼마 있어, 상품이 몇 개는 얼마 있어, 미지급금이 얼마야, 외상매입금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거래를 다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총계정을 다 모아서 다시 또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총계정 원장의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기말잔액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또 시산표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장부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다 이런 시스템에다 기록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분계나 전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마감과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를 마감한다는 것은 일 단위로 마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마감할 수 있고요. 연 단위를 마감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결산이라고 그러죠. 결산. 1년 단위로 보통 회계 단위로 마감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6개월 단위로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건 회사의 방침에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로 마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1단위로 매일매일 마감을 하게 됩니다. 1단위로 또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입금과 지불이 일치하는지, 자, 현금 나가고 들어온 것이 내가 지금 잔액이 맞는지를 항상 검산하고 검증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을 항상 이렇게 클로징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기간, 자, 이게 1단위가 될 수도 있고 월 단위가 될 수 있고 또는 분기 단위 또는 연간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결산기간 중에 계정장부금을 대변과 차변을 집계해서 합계금액 또는 잔액을 확정짓는 것을 우리가 거래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면은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잔액과, 자, 우리가 아까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항상 하세요. 금액이 일치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 기록되면은 차변과 대변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항상 일치시켜야 거래 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 계정은, 자, 항상 우리가 기초잔액이 자산 차변에 있겠죠, 그죠? 차변에 누계. 차변 누계. 자, 지난 결산 때 넘어왔던 것들도 차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차변과 차변에 대해서 대변 빼게 되면은 항상 잔액은 차변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기말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게 됩니다. 이것을 다음 기수로 또 넘기게 되고요. 부채와 자본은 어때요? 대변에 남아 있겠죠. 대변에 항상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다음 기에 또 결산하고 나서 넘기게 됩니다. 수익은 항상, 자, 대변에서 차변을 빼니까 항상 잔액 자체는, 수익은 원래 대변에 많겠지만은 그 잔액은 그래요. 차익만큼 차변에 남게 되죠. 그래서 단기 수익과 반대 반대 계정인 비용도 비용 금액이 항상 차변과 대변에 각각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의 계정에 이제 우리가 표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시산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마감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산 계정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현금 계정이죠. 그죠? 현금 계정. 자, 여기에 2024년 1월 1일 전기에부터 넘어온 돈 20만 원이 차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만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 내가 물건 팔았던 게 현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25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해서 45만 원이 됐고, 자, 6월 5일 날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빠져나갔어요. 잔액이 5만 원 남았죠? 그래서 정기월 된 금액은 월 단위로 마감했다고 보면은 전월 말 잔액이 되는 거고, 차기의 차와 다음 월 말에 넘어가는 거 뭐예요? 5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죠? 누계액을 보시면은 차변과의 누계액은 45만 원, 대변의 누계액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합치면은 45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계정이죠. 요거는 대변에 항상 잔액이 남겠죠. 그래서 요거는 1월 1일 날 전기 진원기로서 넘어온 15,000원에다가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15,000원 대변에 또 늘어나겠죠. 자,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은 소모품비가 미지급금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10,000원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부채 계정은 잔액이 대변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누계액을 또 적습니다. 누계액과 잔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누계액이 각각 차변의 누계액 4만 원, 대변의 누계액 5만 원, 잔액 10,000원 해서 차변과 잔액을 합치면은 대변의 누계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부채 계정이고요.
수익 계정은 6월 1일 날 상품을 매출해서 15,000원 매출했죠. 자, 매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대변에 15,000원. 상품 매출을 반품 받았습니다. 10,000원을 반품 갖게 되면은, 자, 그래서 실제 15,000원에서 10,000원을 반품 받으니까 5,000원만 남게 되겠죠. 그죠? 잔액은 5,000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15,000원, 차변에 10,0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계액하고 차변과 잔액을 합치면 대변의 금액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누계액하고 합치면 같은 금액이 됩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비가 15,000원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15,000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계액이 15,000원 차변에 남게 되고 잔액도 15,000원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와 각각의 계정의 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 계정의 합계액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총계정 원장을 만들게 되고, 자, 이런 총계정 원장에 있던 잔액들을 각각의 잔액과 누계액을 순서대로 계정마다 순서대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시산표에 집계를 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산표를 왜 작성하느냐?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분계했던 것들이 정기를 옮겨 적었죠. 그죠? 옮겨 적었던 것들이 차변과 대변에 각각에 알맞게 잘 제대로 기록이 되었느냐, 이런 정확성들을 검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느 과목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또는 어떤 게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총액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잔액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변의 누계액과 대변의 누계액을 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얼마고 줄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산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검증을 사전적으로 마침으로써 결산을 작성하기 위해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현금 계정과 미지급금 계정이 각각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현금 계정에 있던 금액들이 이렇게 시산표에 옮겨가게 됩니다. 자, 차변의 합계 금액이 옮겨가게 되고요. 대변의 금액이 이렇게 옮겨가고요.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죠. 그죠? 합계 잔액 시산표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 그리고 잔액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시산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계 금액은 자, 여기에 495만 원, 500만 원 기록되고 잔액은 요 차익이죠. 차익이 항상 차변에 남겠죠. 현금 과목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차변이니까. 그죠? 미지급금은 부채죠. 자, 참고로 잔액은 어디에 생길까요? 대변에 생기겠죠. 자기 자리가 대변이니까 부채는요. 그래서 4만 원이 누계액이 차변에 표시되고요. 자, 대변의 누계액이 대변에 그대로 합계 금액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대변에 표시되겠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각각의 잔액과 누계액을 기록하는 것이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도 이렇게 옮기게 되고요. 자, 차변과 대변 각각에 옮기게 되고 잔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 옮기게 되고요. 소모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모품비의 차변의 합계, 누계액, 대변의 누계액, 그리고 잔액을 각각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니까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계 잔액 시산표가 이렇게 쭉 누계액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자, 잔액까지 다 계산하면 돼요. 일치하겠죠. 아까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게 차변과 금액이 불일치된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잔액과 합계 금액, 차변과 합계, 대변과 합계 잔액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함으로써 결산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장부를 일일이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시산표를 작성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은 수기 작업할 때 우리가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엔터키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시산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체계적인 틀에 따라서 잘 처리한 후에 이해관계자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많은 활동들이 발생을 하죠. 그죠? 자,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경영하는 그런 활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어떤 기록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화폐 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얼마치를 팔았느냐? 급여를 지불해서 얼마를 지불했느냐? 이익이 나서 얼마가 이익이 났지?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지? 자, 항상 이런 인식을 하는 단위가 뭐예요? 화폐 단위죠.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이런 돈으로 계산하는 거 우리가 회계 절차를, 규칙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고 어떤 정보로 만든 후에 그것을 보고하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아까 말한 경영자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주주라든지 투자자한테 우리가 정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정하고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화폐 단위로 만들어서 표시하는 것들이 우리가 회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측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식은 자, 아까 우리 거래가 되는 대상들을 식별해내는 거예요. 거래가 아닌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회계 기록이 되는 것들을 식별해내고, 자, 이 거래를 우리는 뭐야? 수치를 표시하는 거죠. 수치로. 즉, 화폐 단위로 표시합니다. 측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도난을 당했다. 몇 개가, 얼마가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영활동 측정, 우리가 회계 규칙에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각각의 항목들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발생하고 없었는지, 소멸되었는지를 각각으로 구분해서 재무제표라는 어떤 특정한 서식의, 양식의 보고서로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회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규칙에서 보고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을 안 받았어. 이거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정의하자. 그래서 그런 계정 과목들을 표시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칙들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도 예측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세무신고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모든 절차들을 우리가 회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자,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분식집 하던 홍길동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가 물건을 대주는 벤더,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사람, 자, 이익이 나면은 세무당국, 즉 정부는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고, 자, 홍길동은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경영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 갈 겁니다. 이런 이해가. 또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우리 이 분식집이 장사가 잘 되어야 나도 월급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익이 얼마 났지? 또는 손실이 났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때요? 자금을 제공한 사람.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 돈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해관계자들.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주나 채권자, 거래처, 종업원, 정부, 고객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자기 필요에 한, 자, 주주는 배당이나 시세 차익에 대한 내 목적이, 의사결정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채권자는 나 원금이나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거래처는 내 물건을 댔는데 물건 잘 결제받을 수 있을까? 물건 대금. 종업원, 내가 노동을 잘 제공했는데 월급 잘 받을 수 있을까? 이상 없이. 정부는 또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까? 고객들은 양질의 제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일반 목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재무회계들은 정해진 서식에서 보고를 하게 되고요. 자, 홍길동은 이런 재무회계 중요하지 않죠. 나 원가가 얼마든, 이거 지금 종업원들이 몇 명인데 직급별로 월급이 얼마쯤 될까? 내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그죠? 원가가 얼마 들었을까? 원가 비용이 얼마야? 원가율이 얼마일까? 뭐 이런 내가 별도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따로 처리하는 것들이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재무 정보들은 다 재무회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재무회계는 외부 채권자라든지 뭐 이런 정부, 투자자, 뭐 이런 주주들한테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들이 우리 재무회계고요. 경영자라든지 근로자, 이런 내가 어떤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들이 관리회계랍니다. 관리회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특별한 원칙이나 이런 뭐 기준이 없습니다. 경영자가 마음대로 어떤 서식이 없이 그냥 내가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필요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든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추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폐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그러니까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우리 기술력이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보도 추정해보면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죠, 그죠? 반면에 재무회계는 일정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회계 원칙이 있고, 이런 재무제표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약속된 원칙에 의해서 작성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원칙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만을 알려주게 되고, 또 화폐 단위로 표시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물론 화폐 단위로 표시되지 않는 것들도 요즘에는 주석에 일부 보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들은 뭐 일단 정해진 것들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거 정보와 재무제표라는 화폐로 나타나는 정보들을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자, 결산 시점이라든지 상장기획 같은 경우는 분기보고서라든지 이런 특정 시점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목적의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